자, 문화 이해 태도라는 단원이고요. 그러니까 문화권, 문화변동 다음에 기말고사범위 문화 이해 태도, 다문화 사이를 배우다. 자, 문화를 한자로 이렇게 적거든요. 문화. 이게 무슨 글자예요? 한자 세대가 아니고. 그럴 뭐 요거는 어타니 시계 위에 풀초가 붙여요. 어타도. 아 누가 읽었잖아요. 뭐가 생각에 풀초가 붙어 있고 안으로 얼마 차이가 큰데 무슨 풀초다 차이? 풀초. 무슨 글자인데? 변화를 화자입니다. 문화라는 건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변화는 그 문자를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말은 우리는 문자를 쓸 수 있는 우월한 민족이고 쟤네는 뭐라는 얘기야? 바보들. 문자로 쓸 수 있는 멍청한 야만족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문화라는 건 우열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 나는 우월한 민족이고 쟤네는 열등한 민족이라는 얘기입니다. 영어는 영어 세대니 영어가 더 친숙한 세대니까 영어로는 문화가 뭐예요? 컬처. 이렇게 쓰죠. 그다음에 얘는 어디서 왔냐면 컬처는 문화라는 뜻인데 이 문화라는 뜻은 어떤 어원에서 왔냐면 고1이면 이 단어는 알 것 같은데 컬티베이트 뜻이 뭡니까? 경자. 농사 짓는 얘기야. 에그리컬처 뜻이 뭐예요? 에그리컬처 뜻이 뭡니까? 농업이라는 뜻이다. 그죠? 농사를 짓다. 농업이라는 뜻이야. 컬처라는 단어는 어디서 온 거냐면 농사를 짓는다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야? 문화가 농사를 짓는다는 얘기는 우리는 농사를 짓는 문명인이라는 뜻이고 쟤네는 농사 안 짓고 막 수렵 채집하면서 떠돌아다니는 야만족이라는 뜻이야. 부정적인 거 아니에요? 원래 원이 그런데 뭐. 우리는 문화라는 거는 정착 농경 생활하면서 문자를 쓸 수 있는 민족이라는 얘기야. 쟤네는 못하는. 이해가니? 그래서 단어 전체에 원래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 우열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 우리는 우월한 민족이고 얘는 열등한 민족이라는 거지. 자, 근데 문화를 동양에서는 이제 문화를 쓰는 민족하고 여기서는 컬처를 쓰는 민족하고 좀 잘 나가는 민족이 있을 거 아니야. 세계 4대 문명은 전부 다 정착 농경 문명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세력이 커지니까 민족도 늘어나고 인구도 늘어나고 정복을 하면서 댕기다가 어떻게 된 거야? 주변 민족 다 정복하고 나서 둘이 만나는 거죠. 그래서 결판이 났어 안 났어? 서양이랑 동양이랑 어느 한쪽을 뭐 이렇게 좀 영국이 나중에 그 아시아 식민지배 할 때 그때 조금 동양이 많이 찌발리긴 하는데 하여튼 완전히 일방적으로 모두 정복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 그 동양에서 이슬람 세력한테 쳐들어와가지고 탈라스 전투에서 패배하거든. 결국 중동 문명을 완전히 멸절시키지 못해요. 몽골 정도, 이 유럽 앞까지 가는 거.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페르시아 전쟁이 일어나면서 중동 지역에서 이제 그리스로 쳐들어갔는데 결국 이제 페르시아 전쟁 패배하잖아. 패배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합니다. 동양 서양이 따로따로 있다가 이제 둘이 만나는 거죠. 만나고 완전히 정복시키지는 못하고 병존하는 상태가 되니까 문화라는 뜻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우리가 우월한 줄 알았는데 얘는 또 잘 나가는 민족이네. 그냥 우리 다른 걸로 하자 라고 볼게요. 그래서 문화가 좁은 의미의 문화는 우열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 교양 있고 세련된 것이라는 단어로 중1 때 나옵니다. 기억이 안 나겠지. 근데 넓은 의미의 문화는 그냥 생활 양식의 단어로 생활 양식이 다른 거야라는 우열이 안 들어간 걸로 나와요. 생활 넓은 의미의 문화는. 그래서 문화권, 뭐 청소년 문화, 뭐 지역 문화, 세대 문화 이런 단어, 생활 양식이 다른 거. 괜찮죠? 그리고 단어가 그 단어가 나올 때는 점이지대 이런 거 이게 점이지대 중간고사 나왔죠. 두 개가 만나는 데 여기가 점이지대죠. 괜찮지? 자, 그래서 문화가 이제 우월함의 우열의 의미가 있고 없고 따라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 관점이 있어. 첫 번째 관점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문화 절대주의라 그러고요. 문화 절대주의. 문화에는 뭐가 있는 거야? 절대적인 우열이 있는 겁니다. 여기는. 괜찮니? 그리고 그 절대주의의 키워드는 뭐냐면 문화를 뭐의 대상으로 보냐면 그래서 우열이 있기 때문에 평가의 대상으로 본다는 게 키워드입니다. 절대주의는 우열이 있죠. 그러면 얘 열등하네, 얘 우월하네라고 평가를 내린다고. 반대말은 뭐겠니? 우열이 없고 평가를 내리자는 건 무슨 주의겠니? 상대주의겠죠. 그래서 문화 상대주의라고 합니다. 문화 상대주의는 우열이 없고요. 그래서 우열이 없기 때문에 뭐의 대상으로 바라본다고 하냐면 평가의 대상이 아닌 이해의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게 키워드가 공부 좀 하는 거예요. 괜찮니? 안 어렵죠? 안 어렵지 않냐? 이거 엄청 간단한 얘기잖아. 우열이 있다 없다 가지고 두 개로 나누는데 절대주의는 그러면 우열이 있는 관점이니까 두 개로 나눌 수 있겠죠. 어떻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 우리 거랑 남의 거랑 비교하는데 한쪽이 우월하고 한쪽이 열등한 거잖아. 그럼 우리께 우월한 문화랑 남에게 우월한 문화 둘로 나눌 수 있겠지. 자문화. 그렇지. 우리께 우월한 걸 뭐라 그러면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해요.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하고 남에게 우월한 걸 뭐라 그래요?
사대? 사대주의라고 합니다. 문화 사대주의라고 해요. 이거는 우리께 우월한, 우리께 우월한 거고 국뽕이죠 국뽕. 이건 남에게 우월한 거고. 그렇죠? 1번부터 봅시다. 문화의 태도. 1번에 문화의 우열이 있다. 무슨 주의라고? 1번? 1번 절대주의. 문화 절대주의라고 합니다. 적으십시오. 1번에 문화 절대주의. 1번이요. 1번이요. 지금 92페이지 보고 있니? 92페이지. 2번 불3으로 EPS 때 안 적고 지금 적었는데. 아 오늘은 시험 쳐야 돼서. 아. 시험 쳐야 돼서 오늘 그냥 적으면서 같이 합시다. 시험 안 쳐도 되는데. 시험 쳐야지. 바쁘 받았는데. 오늘 1, 2단원 행복 파트까지 시험. 오늘 것도요? 어? 오늘 건 안 들어가. 저번 거까지만 뽑았습니다. 아 오늘 거까지 넣을 걸 그랬다. 1번 봅니다. 문화 절대주의라 그러고 2번에 반대말이죠. 문화의 우열이 없으니까 무슨 주의? 문화 상대주의라고 넣었어요. 문화 상대주의입니다. 문화 상대주의. 자 위로 3번 올라가가지고 자문화가 타문화보다 우월하네. 무슨 사상? 자문화 중심. 그지 자문화 중심주의예요. 요 사례가 뭐가 나오냐면 중화사상 같은 게 나와요. 중화사상. 이제 제일 국뽕 중에 최고봉입니다. 중화사상. 자 한반도가 이렇게 있고 중국이 이렇게 있는데 황하강 양쯔가 아니라 엄청 넓은 강과 크고 긴 강과 넓은 평원지대가 분포해 있다. 여기를 중화 쪽의 중원 지역이라고 불러요. 일반적으로 중원. 화국 중원 지역 이쪽을 차지하고 있는 민족이 한족이야. 왜 이게 엄청 큰 땅에서 정착 농경 생활하는 민족이 거기에 남쪽은 지금은 농사 잘 되는 지역이고 지금은 해양 뭐 하면서 상업으로 번성한 도시들이 많은 지역이긴 한데 옛날에는 미개척지라 가지고 개간이 안 된 지역이라 가지고 뻘밭이나 뭐 우포늪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농사가 잘 안 되는 지역이었어요. 아 우리는 농사 짓는데 농사 못 짓는 오랑캐. 그래서 남쪽 오랑캐에서 남반이라고 부릅니다. 알 필요 없어요 단어들은. 중화사상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서쪽에는 뭐가 있냐면 티베트 위구르 고원이 있고 티베트 고원이 있어요. 높은 산지 지역입니다. 농사가 잘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목축한 히말라야 양야크 기억나죠? 히말라야 양야크.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위구르 고원 티베트 일대니까 여기서 농사를 잘 못 지어. 오 야만족들. 그래서 서융이라고 불러요. 오랑캐 융자 써가지고. 북쪽은 만주 지역이 있단 말이야. 만주 지역. 그죠? 농사 잘 안 되는 지역이죠. 만주 벌판 이런 거. 너무 추워가지고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여기는 북쪽 오랑캐예요. 북적이라고 해요. 오랑캐 적자를 씁니다. 우리는 농사를 짓긴 짓거든요. 근데 중화가 이 빛날 한자를 쓰거든요. 빛날 한자. 빛날 한자를 쓰려면 이렇게 쓰는데 빛날 한자를 쓰려면 가운데서 혼자 빛나려면 사방이 오랑캐여야 되죠. 그래서 우리도 오랑캐입니다. 동이족이라고 해요. 동쪽 오랑캐. 회장님? 나머지는 다 오랑캐고 우리만 빛나는 민족이니까 중화 민족이니까 국뽕 중에 최고봉이죠. 자문화 중심주의예요. 회장님? 중국이랑 티베트가 이어져 있어요. 지금은 티베트가 중국 땅입니다. 옛날에는 독립국이어서 토번국이라는 독립국이었는데 중국이 이제 무력으로 점령해가지고 지금 중국 땅으로 들어가 있지. 맨날 독립운동 하잖아. 그래서 티베트 티베트 대표자 여기는 종교국가라고 티베트는 라마교라고 티베트 불교가 지배하는 나라거든요. 티베트 불교의 수장이 누군데? 달라이라마입니다. 달라이라마. 그래서 달라이라마 지금 어디가 있냐면 인도 가 있어가지고 인도에서 독립운동하고 있어요. 엉망진창이죠. 아직도 독립운동. 어? 지금도 독립운동. 지금도 독립운동 하는 중이야. 중국은 인정 안 하고 있지만. 자문화 중심주의 사례, 중화주의 같은 거. 그리고 아까 사대주의 했죠. 사대주의는 사례 우리 남에게 짱이다. 사대주의. 한글 반대상소 같은 게 나옵니다. 최만리라는 사람이 세종대왕의 한글을 딱 만들었을 때 뒷전단에서 반팔하려고 그러는데 지금으로 치면 서울대 총장님이에요. 성균관 대제학이라고 성균관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교수님이 지금 이런 것들 미국이랑 한미 동맹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주국방 이런 거 외치면은 미국이랑 관계가 좀 껄끄러워지지 않겠습니까? 한자 잘 쓰고 있었는데 막 이런 거 한글 같은 거 막 창제해가지고 우리 거 쓴다 그러면 중국이랑 외교 관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럼 쟤네들 어차피 멍청한 애들 혼자 이렇게 잘 쓰고 있었는데 그냥 글자 모르고도 잘 살고 있는데 괜히 글자 가르쳐가지고 뭐 일 같은 거 사건 같은 거 생길까봐 두렵습니다라고 하니까 세종대왕이 갈 이랬어요. 그래서 감옥에 이틀간 잡혀갔다가 정상적으로 한글이 반포되고 뭐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한글이 그래서 일제 강점기 시기까지 주시경 선생님이 막 한글 보급운동 벌이기 전까지는 지식인이라면 모름지기 한자를 써야 되는 거예요. 지식인이라면. 그래서 한글은 암클이라고 불렸어요. 그러니까 아녀자들이나 어린이들이 쓰는 쉬운 글. 접근성이 좀 낮죠. 한글을 쉽게 배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좀 한자보다 낮게 보는 우리나라도 1980년대까지 그랬어. 내가 태어나기 전인데 지금은 한글로 다 나오죠. 신문이. 옛날에는 조사는 다 한글 뭐 은는이가 이런 거는 다 한글로 나오고 단어들은 전부 다 한자로 그냥 표기됐었어요.
그게 굉장히 한자 친숙한 세대였으니까 지금은 그렇게 못 읽죠. 애들이 다 못 읽고 지금 영화도 읽을 수 있다는 대신에 영화에 친숙한 세대니까. 그래서 이 한글 반대 상소 같은 게 4대주의. 지금은 이제 미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약간 변신 이런 거보다는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좀 있어 보이잖아.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이제 영어 공용화론 이런 것도 4대주의로 나옵니다. 자, 장점을 봅니다. 장점 어떤 장점들이 있냐면 자, 그 자문화 중심주의 같은 경우는 국뽕 이런 거 하면은 우리나라 뭐 이런 거 두유도 김치 이런 거 하면 한국인의 자부심이 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일체감과 소속감이 늘어날 수 있다고요. 자부심과 결속력이 늘어나고 그리고 사대주의 같은 경우는 보통은 남 사대주의 하는 거는 우월한 선진국들이 많거든. 남의 걸 우월하다 보니까 선진국 문화를 좋아하고 막 본받으려고 하고 이렇기 때문에 외국 문화에 대한 수용력이 높아요. 선진 문화 같은 걸 도입하는 게 굉장히 빠르게 정착할 수 있다고. 그래서 문화 수용 속도나 문화 발전 속도가 빠릅니다. 일반적으로 문화 사대주의. 그렇겠죠 당연히. 그리고 여기 입장에서는 반대이기 때문에 우리께 우월하다 남에게 우월하기 때문에 여기 장점이 여기 단점이고 여기 장점이 여기 단점이야. 크로스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문화 수용 속도가 빠르다 해서 여기는 문화 수용 속도가 느리다는 거죠.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수용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고립되기 쉽다. 우리는 우리 문화가 짱이라 그러고 다른 애들은 교류 안 하는데 다른 애들은 서로 문화 교류하면서 좋은 거 받아들이고 나쁜 거 버리고 그래서 발전하기 쉽다는 거지. 그래서 문화적으로 발전에 뒤처지기 쉽고 국제적으로 고립되기 쉽다는 게 단점으로 나옵니다. 괜찮죠? 그리고 자문화 중심주의가 극단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뭘로 흐를 수 있냐면 적으세요. 5번, 6번인데 국수주의와 문화 제국주의로 흐를 수 있다고. 국수는 이제 누들이 아니고 면발이 아니고 순수할 숫자를 써요. 우리나라만 순수하다는 얘기야. 다른 나라는 불순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딱 닫아 걸고 우리 것만 지키지 않은 사상이다. 흥선대고 세국정책 같은 거예요. 세국정책. 그 병제병원신 요즘 배우고 있죠. 배웠니? 네. 중국어도 범위 들어갔니? 그 병제병원신 할 때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그 약간 흥선대원이 기함해가지고 저 새끼들은 절대 상종을 못할 놈들이거나 약간 그 좀 깨달은 사건이 뭐였어?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어디 묘를 도굴한 거였습니까? 남녀군이 누구였는데? 흥선대원은 아빠잖아, 그죠? 그럼 저 새끼들은 어떤 새끼들이야? 애미가 없는 놈들이죠. 상종은 불순한 놈들이랑 교류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상종을 못하는 새끼들인 거지. 그래가지고 딱 닫아버리고 척합이 이렇게 된 것이 세국정책, 국수주의입니다. 국수주의. 이건 좀 더 나간 겁니다. 우리께 우월한 문화고 남의 거는 열등한 문화인 거죠. 우리 자문화 중심주의 원래 그랬잖아. 그래서 우월한 우리 문화를 저 혜택 못 받는 놈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일본 식민 제국주의의 논리가 이겁니다. 어디서 출발하냐면 서양이 식민지 개척할 때 이 논리를 많이 써먹었어. 영국 그렇지. 스펜서 사회의 진화론 이런 거. 키플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정글북 작가입니다. 처음 어렸을 때 인도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인도 배경으로 일대 열대 밀림 이런 거, 그 사바나 이런 거 밀림 이런 거 배경으로 해가지고 정글북이라는 책을 썼어. 정글북 몰라요? 모글리가 이렇게 막 표범 치타 막그 곰 같이 살고 그거거든. 그러면 그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 동양 애들은 어떻다는 거야? 모글리 같은 애들이죠. 어떻게 해주는 거야? 제인이 가가지고 글자 옷 입는 거 가르쳐 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얘가 쓴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중2 세계사에 나와요. 백인의 짐이라고. 백인의 짐을 져라. 의무를 다해라. 뭐가? 우리는 문화인이고 문명인이니까 저 혜택을 막 문명 혜택을 받지보다는 저 야만인들을 개화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하기 싫지만 억지로 식민 지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 백인의 짐이잖아. 일본 애들 그렇죠. 일본 애들이 가보게 여기 일본 애들이 경복궁 점령한 이유가 뭐예요 그때? 우리가 동학농민운동 결과 이제 농민들이랑 협의하고 12개조 개혁정당? 아니 뭐냐 그 동학농민운동 결과 14개조 개혁정당 아니구나 거기는 전주하약 매죠. 전주하약 결과 개혁정당 받아들이고 개혁해준다고 했잖아. 네. 근데 우리가 한반도에서 조선 정부가 우리가 개혁해 줄게라고 하니까 일본 애들이 야 너네는 개혁해 본 적 없잖아. 우리는 개혁해 본 적 없고 우리가 알려줄게. 하고 이제 가보개혁 딱 하는 거죠. 경복궁 점령하고 나서. 그래서 친일적인 개혁이 이루어진 거죠. 가보개혁은. 이런 게 있습니다. 여튼 문화 제국주의 같은 거지. 서양 식민 제국주의, 그다음에 일본 식민 논리. 문화 제국주의로 흐를 위험성이 있다 그래요. 괜찮죠? 단점으로 나오겠죠. 단점으로. 사대주의는 단점인데 자문화 중심주의 단점입니다. 자부심 결속력이 저하되겠죠. 얘는 자부심 국뽕이 많으니까. 자부심 결속력이 저하되고 문화 주체성 상실이 이어질 수 있어요. 문화 주체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우리 게 없어지고 남의 걸 받아들이니까요. 괜찮습니다. 문화 주체성 상실, 문화 주체성 상실.
그래서 절대주의는 이게 뭐가 좀 더 좋아 보여요? 절대주의랑 상대주의랑 어떤 게 좀 긍정적인 개념인 것 같니? 둘다 별로. 둘 다 별로라고. 상대주의는 좋은 상대주의. 개념이에요. 상대주의. 그러니까 자문화 중심이랑 사대주의는 절대주의잖아. 절대주의는 안 좋은 개념으로 나옵니다. 지향해야 돼요. 지양해야 돼요. 시양. 지양하는 거죠. 양자는 사양하는 거고 향자는 향해 가는 거죠. 단어는 기본 단어는. 그래서 절대주의는 지양하고 상대주의를 지향하는 게 요거의 해결책이야. 해결책은 8번에 뭐가 필요하다? 문화상대주의가 필요합니다. 문화상대주의가 근데 필요합니다. 사대주의는 좀. 사대주의가 왜 좋은 겁니까? 절대 아니에요. 우리 자부심 결속력이 저하되고 문화 주체성이 상실될 수 있는데. 그래서 문화상대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것도 인정하고 남의 것도 존중해 주는 거야. 그래서 뭐 열린민족주의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기반해가지고 남의 거를 주체적으로 수용한다. 뭐 이런 게 내용이죠. 자, 문화상대주의 같은 경우는 9번 문화를 뭐가 아닌 뭐의 대상이 아니라 뭐의 대상으로 바라봤다. 문화를 평가.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뭐의 대상으로 이해의 대상으로 바라본 게 문화상대주의였다. 네. 평가 대상으로 본 거는 문화절대주의였죠. 그래서 9번에는 문화를 평가가 아닌 10번 이해 대상으로 고려한다. 괜찮지? 자, 여기까지 이제 문화 절대주의 해결책까지 봤는데 선지에서 가끔씩 이렇게 나와요. 낚시 선지로. 사대주의가 기본만 사대주의 선지로 사대주의 장점은 문화적 다양성이 증진된다. OX. 사대주의는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장점이다. OX. 뭡니까? X다. X 이거 X다. 왜 X가 있니? 자기. 주체성이 상실되잖아. 다양성이 증진되면 우리 것도 있고 남의 것도 있어야 되는데 남의 것만 받아들이고 우리 거는 없어지는 거잖아. 문화 주체성 상실. 그래서 문화 다양성 증진은 사대주의 오답 선지고요. 어디 선지로만 나오냐면 상대주의 선지로만 나온다. 문화적 다양성 증진이 장점이다. 10번, 11번에 문화 다양성 위로 가는 문화 다양성이 증진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상대주의는 좋은 개념이거든요. 근데 상대주의를 좀 무작정 막 무제한적으로 추구하게 되면 어떻게 그럴 수 있다. 요거는 자문화 중심주의 선지로 이게 나와. 국수주의, 문화 제국주의로 흐를 수 있다가 나오거든. 근데 상대주의는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표현이 나와요.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 근데 이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가 어떤 용어랑 같이 쓰이냐면 윤리 상대주의라는 단어랑 같은 의미로 쓰여요. 자, 문화 절대주의는 좋은 개념으로 안 좋은 개념으로? 안 좋은 개념이야.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요. 이거는 지양해야 되는 거야. 문화 상대주의는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얘는 긍정적이야. 윤리 상대주의는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부정적이에요. 얘는 부정적인 뉘앙스로 사용된다. 왜냐면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가 윤리 상대주의랑 같은 말이고 윤리 상대주의는 보편 윤리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괜찮니? 밑에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 사례 보이죠? 뭐 이런 거거든. 자, 문화마다 다 그 문화가 발생하는 원인이 있어요. 저기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열대 기후도 토양이 척박했죠. 비가 너무 많이 내리고 해서 영양분이 좀 실려가서 이동식 화전 농업 같은 거 했잖아. 그래서 동남아 일대에는 어떤 식습관이 있냐면 벌레를 먹는 괴식 풍습이 있대요. 우리는 못 먹고 우리는 개구리 먹었잖아요. 개구리 먹고 번데기 먹고 번데기 먹잖아. 벌레를 먹는 풍습. 서양 애들이 먹으면 어떻게 먹어 이런 거죠. 우리도 벌레 먹고 어떻게 먹어 하는데 서양 애들이 개구리 먹고 어떻게 개를 먹습니까 이런 거죠. 이유가 있지. 우리는 이제 농경민족이기 때문에 개는 사냥용으로 길들이는 거여서 개를 배가 고프고 막 기근이 들고 하면은 제일 필요 없는 동물로 먼저 잡아 먹어야 되는 거야. 개구리 옛날에 많이 먹었단 말이야. 그죠? 얘도 먹을 게 많지 않아서 그나마 좀 많이 있는 벌레. 우리는 농경민족이기 때문에 사냥에 좀 최대한 덜 필요한 개 먼저 먹는 거고. 근데 진짜 먹을 게 없는 저기 마야 문명에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인신공양 풍습이 있었어요. 식인 풍습. 사람을 잡아먹는 거. 여기도 이유가 있지. 여기도 이유가 있어요. 뭐 천재지변 많이 나는 지역이고, 그다음에 거기는 먹을 게 부족하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면 안 돼. 인구가 늘어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먹을 게 부족하니까 사람 수를 줄이면서 우리가 배를 채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단백질 부족한 거를 인육을 먹는 걸로 식인 풍습으로 좀 어느 정도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좀 전투 방식이 진짜 웃기거든. 그냥 맞짱을 떠가지고 막 사람 죽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 죽으면 이제 좀 해결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부족끼리 전쟁을 하는데 사람 수를 정해놔요. 100대 100, 200대 200 이런 식으로 인원 맞춰가지고 전쟁을 한 다음에 이기는 쪽이 진 쪽을 포로로 잡아가. 근데 이걸 꽃 전투라고 해요. 꽃 전투. 왜 꽃 전투냐면 피가 튀지 않아요.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죽이지 않고 포로로 잡아간 다음에 뭐 하냐면 제물로 바쳐요. 왜 죽이면 안 되냐면 죽이면 고기가 상해요.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다음에 제물로 이렇게 심장을 딱 받쳐가지고 신은 누께서 노여움을 푸시하고 하면서 이제 제사를 지내면서 같이 페스티벌을 이런 거죠. 인육.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산채로 포로 잡는 방식의 이겼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싸우고 패배하는 쪽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신에게 바쳐주는 거는 그게 뭐 좀 이제 나는 죽어서 신과 만나러 간다 뭐 이런 의미였기 때문에. 싸우다가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싸우다가 죽일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웬만하면 안 죽이려고 노력을 했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둔기만 사용되고 날카로운 무기를 쓰지 않았대. 기절시키는. 기절시키는 뭐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다 이게 싸울 수 없는 사람이 한국 하면 이제 제물을 바쳐주고 이런 거죠. 근데 여기다 이 제물을 바쳐주는 사람들도 이렇게 뭐 신을 만나러 가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옛날에 사후세계 이런 그 의식이 발달했으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막 좀 아프긴 아파도 막 엄청 막 두려움에 들고 뭐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대요. 여튼 인신공양 같은 풍습도 얘네가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천재지율이 많은 지역이고 신께서 노여움을 풀으셔야 되고 먹을 게 없어서 인육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모든 문화에는 문화가 발달한 이유가 있거든. 근데 이거 다 인정하게 되면은 벌레 먹는 것도 괜찮다, 개구리 먹는 것도 괜찮다, 인신공양 하는 것도 괜찮다, 괜찮아요? 안 괜찮다고 보는 거야. 다 문화가 이게 다 이유가 있지. 근데 지켜야 할 선은 있어. 그 선이 보편윤리. 보편윤리는 인류 보편적 가치, 그러니까 자유라든가 생명이라든가 인격권 같은 거. 이 벌레를 먹거나 개고기를 먹는 게 인격권을 훼손하지 않죠. 근데 여기 나오는 인신공양이라든가 밑에 나오는 사례들을 봅시다. 이게 시험에 나온다. 전족이라고 전족은 이제 중국 예전에 이제 남성 중심적 사고 예전이라서 여건이 낮은 때라 가지고 여성 권리를 좀 침해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 여기 나오는 거. 그래 그거. 그런 거는 보편적 선을 위반한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 전족 같은 거 옛날에는 아담한 여성이 미인의 그거였답니다. 밀진하고 막 키 크고 막 이런 여성들이 아니라 아담하고 작고 발도 작아야 돼요. 그래서 신발 신는 거 보면은 발이 휘어지거든요, 이렇게. 전족 보여줄까? 전족. 약간 형자일 수 있는데 전족. 그래서 발이 휘어져가지고 살아. 이렇게 휘어져. 여기 신발이 있고 발이 이렇게 굽어가지고 자랍니다. 이미지. 이런 식으로. 그냥 위의 기준이라서 다리 이렇게 발이 이렇게 휘어져가지고 제대로 못 자라고. 여기 신발 잘 때도 신발 신고 있대요. 발 자면 발이 이렇게 원래 이렇게 앞뒤로 자는데 앞뒤로 못 자라고 이렇게 휘어서 자라는 거죠. 발을 안 씻어요? 발 뭐 가끔씩 씻겠죠. 가끔씩. 그래서 걸을 때도 이게 발이 굽고 이러니까 종종 보는 거 걷는데 그게 이쁘게 걷는 거였답니다. 옛날이니까 그렇고 여성 권리가 낮을 때니까 그렇고 전족이라든가 그리고 옆에 보면 명예살인 있죠. 명예살인. 이 사회에서는 이게 도덕적인 거야. 만약에 뭐 우리 딸내미를 누구랑 정략 결혼을 시키려고 했어. 근데 딸내미가 저는 아버지 저는 사랑을 찾아 떠날 거예요 하면서 야간 도주를 했어. 그러면 이웃 가문에 폐를 끼친 거거든. 그러면 내가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하기 싫더라도 딸내미를 잡아다 죽이는 게 도덕적인 거예요. 도덕적인 거. 그래서 윤리 상대주의라고 하는 거지. 여기서는 딸내미를 죽이는 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인정하기 힘들다고. 윤리 상대주의는 선을 넘은 것 같다고. 보편윤리가 없다는 걸 이렇게 선을 넘은 것 같다고요. 괜찮죠? 그래서 명예살인 같은 게 나오고 그다음에 순장은 옛날에는 노예들은 물건이었잖아. 그래서 이제 사람 죽고 나서 예전에 쓰던 거 죽은 후에도 쓰라고 껴목걸이 묻어두잖아. 어떤 물건도 노예도 그렇게. 그래서 여기 사람 죽고 나면 대가리가 깨져 있거든. 그 노예들 묻힌 거 보면은 두개골이 깨져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죽인 다음에 같이 묻어준 거죠. 죽고 나서 같이 쓰라고. 산채를 묻는 거 아니에요? 산채로 묻기도 하는데 두개골 깨진 경우가 좀 많이 발견돼요. 죽이고 묻은 경우도 있겠지. 그리고 사티도 똑같은데 순장 풍습입니다. 순장 풍습. 인도의 풍습이야. 근데 이것도 여성 권리가 낮았다는 반증인데 남편이랑 아내랑 같이 결혼해서 잘 살다가 부인이 먼저 죽어요. 그럼 남자는 세 장가를 들면 됩니다. 근데 남편이 먼저 죽잖아. 그럼 여자는 화형을 시켜요. 화형시키는 풍습이야. 사티. 사티는 시바신 마누라 이름이 사티랍니다. 인도 신화에서. 그래서 시바신이 하늘로 가고 이제 시바신을 따라서 하늘로 가기 위해서 불구덩이에 몸을 던졌다는 설화가 내려오거든. 그래서 남편 따라가라고 화형시키는 거죠. 이런 풍습. 그러니까 그게 극단적인 거죠.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지. 그리고 할례는 뭐냐면은 저기 뭐 아프리카 원시 부족들은 뭐 이런 거 하는데 할자가 배를 할자를 씁니다. 포경수술이에요. 남자로 치면 포경수술. 근데 남자든 여자든 고의로 생식기에 상처를 입히는 의식이에요. 성인식이야, 성인식. 근데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현대에서는 포경수술할 때 좀 되게
좀 위생적인 환경에서 마취도 시키고 이렇게 하잖아. 근데 이전에는 뭐 위생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도 막그 마취제도 막 이렇게 뭐 코카나무 잎 씹고 막 이렇게 이 코카나무 잎 같은 거 씹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알달달한 마약 같은 거 하는 상태로 그냥 칼로 이렇게 째고 이런 거죠. 많이 죽었대. 많이 고통스럽대. 이해가니? 여성도 마찬가지. 여성도 일부러 막 이렇게 생식기 상처를 내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거를 견뎌내면 어른인 거야. 그거를 못 견뎌내면 그거밖에 안 되는 그릇인 거죠. 이제는. 그래서 이거는 저 너무 인격권, 뭐 신체의 자유 이런 걸 훼손한다. 고박사 극단적 문화상대주의입니다. 밑에 쿠마리는 뭐냐면은 그 네팔에 있는 여신 숭배 신앙이에요. 네팔에서 이제 탈레주라는 여신이 있대. 네팔 신앙에. 그래서 탈레주 여신의 환생으로 어린 소녀를 채택해가지고 걔를 여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아, 네. 네. 그거 있어요. 아마 그 교과서에 나올 겁니다. 기상국가에 나와요. 그래서 하는 일은 그냥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손을 흔들어주고 막 그냥 얼굴 비추고 그러면 복을 받는데요. 근데 그 여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얘는 여신이기 때문에 신이죠. 신이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아. 밥을 먹지도 않아요. 누가 떠먹여줘요. 걷지도 않아요. 누가 옮겨주고 항상 가마를 타고 이동해요. 일상생활을 전혀 안 해요. 재밌을 것 같아. 재밌다고? 근데 얘는 신이기 때문에 상처를 입지 않거든요. 근데 여성은 어떻게 이렇게 강제로 피가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 첫 월경을 하게 되면은 신성성이 훼손, 왜냐면 인간만 피를 흘리잖아. 신성성이 훼손된 걸로 보기 때문에 바로 그냥 내쳐진답니다. 바로 그냥 구마리에서 쫓겨나고 새로운 구마리를 뽑는데. 그러면 이전까지 한 번도 교육도 받은 적이 없고, 뭐 밥도 혼자 먹어본 적이 없고, 제대로 혼자 걸어본 적도 없단 말이에요. 말도 해본 적이 없고. 그러면 일상생활에 적응을 잘 못한대요. 당연히. 그래서 이런 것도 한마디도 못해요. 원래 한마디도 못하진 않겠지만 말을 하지 않는 걸로 나는 아니 배웠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말을 알 수도 있겠지. 근데 그냥 따로 얘기를 하진 않는데 신께서 계시를 내리지 뭐 현상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거지 따로 우리에게 직접 말을 내려주지 않잖아. 신은. 그런 걸 쿠마리라고 하고 인신공양 아까 설명했죠.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풍습 같은 거. 조호는 이제 어린 딸내미를 돈 받고 이제 늙은 이제 남편한테 팔고 이런 거. 어린 여자애를 결혼시키는 풍습입니다. 조호 풍습.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전부 다 뭐라고?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 혹은 윤리 상대주의의 사례입니다. 윤리 상대주의라는 건 보편 윤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야. 그래서 이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에 대한 해결책으로 문화 상대주의가 윤리적 상대주의에 흐르는 거에 해결책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14번에 보편 윤리가 필요합니다. 보편 윤리 필요. 보편 윤리는 어떤 게 보편 윤리냐면 인류 보편적 가치를 인정하는 게 보편 윤리입니다. 15번에 인류 보편적 가치의 존재를 인정한다. 그러니까 윤리가 다 상대적인 건 아니고 이거는 넘지 말아야 되지라는 지켜야 될 선 같은 게 존재한다고 보는 거예요. 인류 보편적 가치. 그 인류 보편적 가치에 인간 존엄성, 자유, 생명 이런 게 들어가고 16번에 황금률이라고 적습니다. 황금률. 모든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골든 룰입니다. 황금률. 그래서 역지사지 적어놨죠. 동양이든 서양이든 다 역지사지 정신이 격언으로 나타나요. 꼭 지켜야 돼 이건 이런 거. 그게 밑에 뭐냐면은 나머지는 막 성동로 같은 데는 좀 찌질하게 막 불교랑 힌두교랑 바꿔서 이거 오답선지 막 정답선지 이렇게 다 바꿔서 내기로 했는데 보통은 그렇게는 안 나오고 황금률이 뭔지만 알고 있으면 돼. 네, 적극적 황금률, 소극적 황금률 뭐 이 정도로만 나눌 수 있거든요. 자, 동양은 일반적으로 조금 소극적인 경우가 많아요. 너무 공동체주의다 보니까 뭘 하지 않는 거죠. 하지 않는데 서양은 조금 더 적극적이에요. 뭘 해주라는 겁니다. 근데 소극적인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자, 17번이 유교고요. 17번 유교. 동양은 좀 소극적이죠. 하지 않는 거. 그래서 내가 하기 싫은 거는 남에게 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유교의 황금률이고. 18번은 크리스트교.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나도 해주라는 거죠. 조금 더 적극적이지. 적극적 황금률이.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면 됩니다. 다음 넘어가서 69, 70번 문제 한번 써보세요. 네, 나 희정이가 살 거예요. 69번의 답이 5번이 5번, 4번이거든. 69, 70번, 5번, 4번. 같이 한번 풀어보자.
이런 유형에 좀 익숙해져야 돼. 이쪽 파트는 이런 느낌으로 문제가 좀 종종 나오기 때문에. 자, 고유한 전통문화 계승에 유리한가가 예죠. C는 뭐야? 그럼 C가 뭐란 얘기니 얘들아? C가 자문화 중심주의나? 자문화. 고유한 전통문화 계승에 유리한 거는 자문화뿐이잖아. 예. 그죠? 그래서 C가 자문화 중심주의예요. 그리고 가가 안 정해졌기 때문에 A가 B가 뭔지는 몰라요. A, B는 뭘 보고 정해야 되냐면 1번, 2번 선지마다 다르게 봐야 돼요. 가가 뭐일 때 뭐는 뭐다라는 식으로 나와. 슬프지만 그렇게 풀어야 됩니다. 자문화 중심주의. 그럼 1번부터 보자. 자, 가의 문화를 이해하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거. 이해하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건 뭐에 대한 선지였으니까? 상대주. 상대주의야. 이해의 대상으로 바라본다. 상대주의 선지로 나왔었죠. 들어갈 수 없다네. 자, 만약에 가가 문화를 이해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가가 들어간다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자문화 중심주의로 가야 되지. 틀렸단 말이야. 그래서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갈 수 없다라 그래서 맞는 거야. 들어갈 수 없다로 돼 있잖아. 그래서 1번은 맞고 맞잖아. 네. 들어갈 수 없다라고 돼 있어서 맞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맞고. 자, 가에서 문화에서 우열을 평가할 수 있다고 보는 가가 들어가면 그러면 얘가 들어가겠지. 얘 C가 C가 A고 B가 A니까 여기는 상대주의, 여기는 자문화 중심이 들어가면 맞잖아요. 그러면 A는 아니오니까 뭐가 들어가니? 이 평가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오잖아. 그럼 A가 상대주의가 들어가는 건 맞네.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그래서 3번 B가 자문화보다 다른 문화를 충성하는 제도 뭡니까? 사대주. 사대주의. B가 사대주의라는 얘기나 B가 사대주의라면 A는 문화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상대주의죠. 문화 다양성 증진은 어디만 나온다고? 상대주의만 나와요. 그래서 3번도 맞고 C의 순기능으로 그치 자문화 중심주의를 하면 사회통합할 수 있겠죠. 자, B는 C와 달리가 아니라 국수주의는 어디에만 나왔니? 국수주의는 자문화 중심주의에만 나왔다. 그래서 C는 B와 달리가 돼야 되겠죠. B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답이 5번. 70번 봅니다. 이런 것도 자주 종종 나오는데 문화 근법 파트에서 이런 거좀 풀지 않았나?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 이렇게 어려운 게 안 나왔거든요. 객관식. 중간고사 때 작년에 한 번 정도 나왔다. 문호성 쌤이 한 번 정도 냈거든요. 아, 그래서. 작년에. 네. 문호 선생 봤죠. 문호 쌤 올해도 계시잖아. 맞아요. 그쪽 파트에서 이런 느낌으로 두 문제 정도 한 번 나왔었어. 2학기 때 한 번 나왔는데 여기 파트는 그게 내실라는 모르겠네. 하여튼 뭐 풀어서 도움이 손해 볼 건 없으니까. 네. 자, 문화를 평가의 대상으로 바라보는가? A, B, C가 있는데 문화를 평가의 대상으로 보는 거에 A랑 C가 같이 묶여 있네요. B랑 뭔 얘기야? B는 뭐란 얘기입니까? B가 문화를 평가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거에 다른다고 한 거다. 나머지랑 이거 상대주의다. 여기는 평가의 대상으로 보는 거잖아. A랑 C는 평가의 대상으로 본다. 얘 하니까 평가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건 상대주의밖에 없죠. 그래서 B가 상대주의고. 자문화의 정체성 강화에 적합한가는 뭐가 얘기했니? 자문화 중심주의가 정체성 강화에 적합하겠죠. 그래서 A가 자문화 중심주의고 나머지는 아니와 아니야라고 할 겁니다. A만 다른다고 할 거니까. 맞죠? 이거 이해가니? 자, 나에서 자문화 정체성 강화에 적합한가라 해서 자문화 중심주의는 뭐라고 하겠니? 예. 정체성 강화 얘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사대주의, 상대주의는 뭐라고 하겠니? 아니요. 둘 다 아니요라고 하겠죠. XX니까. 그러면은 똑같은 답을 해야 되는데 B, C가 똑같은 대답을 하네. 사대주의, 상대주의라는 얘기고 B, C 둘 중에 하나는. 그지? 그러면 A가 뭐라는 얘기야? 자문화 중심주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해갑니까? 네. 아니요. 다시 한 번 더 하자. 자, 나가 자문화의 정체성 강화에 적합한가라고 물었을 때 A, B, C 중에 B와 C가 같은 대답을 하지. 맞니? 윤성아 맞니? 이해가니? 우리다 합시다. 이 한번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도대체 뭘 했을 거야? 내가 중독이. 아, 그럼 읽어 줘. 나 읽을 수 있어. 끊어. 이거 공부에 도움이 안 되겠다. 이거 조금 박. 요거 그래서 B, C가 A가 자문화 중심 나를 보면 A가 자문화 중심주의인 것까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C가 뭐야? 사대주의. 구분할 수 있겠니 이거? 예빈아 구분할 수 있겠니 이거? 어떤 거예요? A, B, C 이거 구분할 수 있겠죠? 가나 보고 좋습니다. 자, 1번 가 질문에 대한 A와 C의 대답은 뭐야? 자, A와 C가 자문화 중심주의와 사대주의인데 문화의 평가의 대상으로 바라보는가? 얘죠 얘기 때문에 아니오라고 해서 틀린 거고 2번 A는 자문화 정체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습니까? A는 자문화 정체성을 강화한다는 거죠. 얘는 자부심 결속이 강하기 때문에 상실할 수 있다는 한계점은 여기 들어가 있지. 사대주의에 들어가 있지. 그래서 2번은 틀렸고
B는 C와 달리 문화를 평가하는 태도로 바라본다. B는 C와 달리 상대주의는 사대주의와 달리 평가하는 태도로 바라보네요. 답이 3번이다. 4번. 답이 3번이라고. 4번인데. 어? 아까 4번이라고 하시잖아요. 4번이에요. 답 3번인데 잠깐만. 네? B는 C와 달리 B는 아 상대 미안하다. 상대주의잖아. C는 B와 달리죠. C는 B와 달리. 사대주의는 상대주의와 달리. B는 C와 달리 문화를 평가하는 태도. 그지? C는 B와 달리 문화를 평가하는 태도로 바라보는 거지. 상대주의는 문화를 이해의 대상으로 봤었죠. 3번도 틀렸고. C는 앞선 외국 문화를 받으려 사회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사대주의 같습니다. 5번 나 질문에서 B와 C는 나 질문에서 자, 자문화의 정체성 강화에 적합한가? B와 C는 아니야라고 대답하겠죠. 얘만 얘라고 대답할 거니까. 그래서 얘라고 대답한다는 것은 틀렸습니다. 넘어가고 다문화 사회로 갑니다. 자, 1번 96페이지에 1번이 다문화 사회인데 다문화 사회의 정의는 여러 문화가 한 사회에 어우러져 있으면 돼요. 그래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 민족이든 언어든 종교든 이런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회를 뜻합니다. 그래서 비상국가 사례로 뭐가 나냐면 이태원의 이슬람 정원, 이슬람 사원이 이태원에 있다는 얘기야. 우리나라 별로 안 믿는데 이슬람 믿는 인구 거의 없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슬람 사원이 있으니까 모스크가 있으니까 다문화주의라는 얘기고 안산에는 다문화 특구 해가지고 표지판이 한국어보다 외국어가 더 많다는 게 그 사진으로 제시됩니다. 그 사례로 나올 거고. 우리나라 지금 2022년까지 통계 자료가 있는데 4몇 %로 나오거든요. 지금은 25.5% 넘었어요. 25조. 아니 전체 인구의 5%가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야. 그러면 지금 너네 전교생 몇 명이지 장충? 1학년 몇 명이었니? 150명. 150명이라는 거는 여기 5%가 외국인이면 한 학년에 7에서 8명이 외국인 친구가 있어야 돼? 있어? 이거는 외국인 진짜 이번에는 되게 많아요. 몇 명이나 들어요? 그러면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반에도 일단 근데 되게 약간 많던데 외국인. 다른 학교는 많이 없거든요. 근데 나 해요. 최소 5명. 제 아들 해외 살면 비슷하게 있네. 비슷하게 있는데 다른 학교는 뭐 한두 명, 많아봤자 한두 명 있더라고. 얘네들은 뭐 평균 7, 8명이어야 되는데 다른 학교는 보니까 한두 명 있고 뭐 너네는 좀 많네요. 좀 오래가 좀 이상한. 근데 올해가 좀 진짜 특히 많아요. 많죠. 근데 진짜 많아요. 해외 살다 온 애들도 엄청 많아. 좋은 거 아니야? 그럼 좋은 거 아니야? 일단 혜인이도 해외. 등급 따지면 좋은 거 아니야? 외국인 최소 5명. 어. 나현이랑 마유. 우리 반에도 나현이가 외국인. 우리 반에 그래서 근데 외국인 잠깐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튼 주변에 이렇게 많이는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서울에 돌아다니면은 100명 중에 5명 정도가 외국인이진 않죠. 네. 주변에 돌아다니면. 그러면 그 말은 뭐란 얘기면 여기 없는 애들이 다 어디 있다는 얘기야? 한 곳에 몰려 있어요. 어디 몰려 있냐면 공단 지역이나 주로 외국인 근로자들 농촌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외국인 신부들. 그래서 저기 촌락 지역에 가면은 전라도 막 이런 데 가면은 외국인 2세들 인구가 더 많대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왕따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가 절대 다수가 외국인 2세들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쪽에는 이제 주 인구가 외국인들이 더 많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외국인 문화를 그냥 막 무시하고 그럴 수가 없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다문화 사회가 내가 어릴 땐 단원이 없었어. 단원이 포함돼서 들어가지고 추가된 겁니다. 그죠?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거죠. 구성원은 누가 최대 비율이지만 20% 정도 돼요. 이번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인구가 많고요. 우리나라에 누가 제일 많아요? 어느 나라 사람? 그래서 중국인이 비율을 삼는 거 제일 많습니다. 외국인 중에서. 중국인들이 최대 그 인구고 외국인 신부들은 결혼 이민자라고 해요. 농촌 지역에서 이제 결혼해서 2세 낳고 사는 그런 분들, 결혼 이민자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들도 좀 인구가 된 이런 애들이 이제 다문화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인 거지. 자, 장점에는 어떤 장점들이 있냐면 뭐 이건 읽어보고 넘어가면 일단 이게 틀릴 내용들이 아니야. 그냥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해 줄 수 있겠죠. 주변에서 여러 문화들이 있으니까 이슬람도 이제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믿지는 않지만 이슬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나고 노동력 부족 문제 해소 주로 외국인 근로자들 많이 오고 그다음에 농촌 지역에 원래 인구가 없어가지고 계속 농촌 지역이 쇠퇴하고 있었는데 여기 이제 새로 애 태어나고 하면서 활력이 돌 수 있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같은 거는 그냥 읽어보고 옳은 거 고르면 됩니다. 어렵지 않고요. 단점은 근데 여러 문화들이 같이 있으니까 사회적 갈등이 벌어질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이 더 중요하게 나옵니다. 단어 하나만 알아둬요. 제노포비아라고 있죠. 제노포비아.
제노 할 때 제노사이드 할 때 그 제노인데 진이라는 뜻이에요. 유전자 인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전자 그 사이드는 죽이다는 얘기니까 수이사이드 할 때 자살할 때 그 사이드야. 그래서 제노사이드는 인종 학살을 뜻합니다. 뭐그 인종 청소 뭐 유대인 학살 뭐 이런 거 그런 게 제노사이드고 여기 포비아는 공포라는 뜻이라서 인종 혐오를 뜻해요. 다른 민족, 다른 문화 뭐 이런 거. 수어사이드는 뭐예요? 수어사이드는 자살하다. 자살하나요? 자살하다. 수어사이드 스스로 죽는다는 얘기잖아. 수어사이드 스쿼드라는 거기 나오는 거 자살 폭행이라는 뜻이. 아, 수어사이드 스쿼드. 그래서 제노포비아라고 외국인 혐오주의라는 것만 알아주세요. 단어만 알면 되고 편견이나 사회적 차별 같은 거 언급할 때 나올 수 있는 단어입니다. 아래쪽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에서 개인적 차원, 사회적 차원이 있는데 개인적 차원 노력은 앞에 배웠죠. 그 문화를 평가의 대상이 아닌 이해의 대상으로 바라봐야겠죠.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 그래서 개인이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관용이라고 나와요. 4번 관용의 실천. 자, 근데 관용을 실시하는 건 좋은데 문화 상대주의는 좋은 건데 뭘로 흐르면 안 돼?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로 흐르면 안 되잖아. 근데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로 흐르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도 관용을 해야 되는데 관용에도 선이 있어. 관용의 역설이라고 적습니다. 5번에 관용의 역설. 관용의 역설. 자, 타 문화를 존중해야지, 이해해야지, 받아들여야지. 근데 어떤 문화는 받아들이면 안 되냐면 만약에 이슬람 분단주의 같은 데서 이슬람만이 유일한 그 알라신만이 유일한 신이고 나머지는 다 이단이야라고 하는 사상이 있어요. 극단주의, 이슬람 극단주의. 그러면 이 이슬람 극단주의를 인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종교를 다 부정해야 돼. 괜찮니? 그래서 관용을 인정하지 않는 종교까지 인정하게 되면 아무 종교도 인정할 수가 없어. 관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다른 문화의 관용적인 문화만 인정해야 돼요. 관용이. 만약에 그 극단주의 사상까지 관용하게 되면은 아예 관용이라는 게 성립할 수 없게 돼버리기 때문에 이걸 관용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무제한적 관용 시에 관용 자체를 부정하는 사상까지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아래쪽 사회적 차원에서는 정부가 뭘 마련해야 되냐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돼요. 6번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법적 장치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걸 거고 다문화가족 지원법, 외국인 신고에 대한 내용이겠죠. 아래쪽 그리고 7번의 다문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다문화 정책. 여기 혹시 학교에서 진도 나갔니? 아니요. 안 나갔니? 일단은 용광로 정책이랑 8번에 7번은 다문화 정책이고 다문화 정책. 다문화 정책에는 어떤 게 있냐면 교과서에 나오는 거는 용광로 정책이랑 vs 샐러드 볼 정책만 나옵니다. 근데 성수고가 그 생윤 선생님이 이쪽 파트 가르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생윤 내용을 추가로 프린트를 내주시길래 내용을 조금 추가했다. 혹시나 국수 대접 모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나중에 나한테 다시 얘기해 주세요. 다시 합시다 여기. 수요. 국수 대접 모델, 차별적 배대 모델에게 추가로 나와. 앞에 우리 자연과 할 때도 원래는 인간 중심주의랑 생태 중심주의 말고 동물 중심주의라거나 생명 중심주의라는 단어가 더 있어요. 생윤 과정에는. 근데 다 빼고 이제 잘라먹고 이거 2개 배웠잖아. 그런 것처럼 여기도 4개 중에서 2개 잘라먹고 2개만 배우는 겁니다. 용광로 정책이랑 샐러드 볼 정책이라고 한다. 자, 근데 용광로 정책은 뭐라고도 번역이 되냐면 여기는 멜팅 팟입니다. 끓는 냄비라는 뜻이야. 용광로는 다 녹여가지고 하나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동화주의 정책이라고 얘기를 해요. 동화주의입니다. vs 샐러드 볼은 뭐냐면 여 샐러드 볼 할 때 볼이 BALL 아니야. BOWL입니다. 무슨 뜻이니? 그릇. 그릇이라는 뜻이죠. 샐러드 그릇 정책이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 용광로는 다 녹여가지고 하나로 만드는데 주로 주류 문화에 동화시키는 거겠죠. 동화주의니까 서소 문화에 인정하지 않고 주류 문화에 흡수시키는 정책이고 샐러드는 근데 샐러드 그릇을 보면 샐러드가 어떻게 그려서 양배추도 그대로 남아있고 방울토마토도 남아있고 닭가슴살도 남아있는 상태로 어우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소수 문화까지 그 정체성을 인정한 다음에 다른 문화를 조화롭게 하는 사상입니다. 샐러드 볼 정책. 주류 문화, 비주류 문화를 다 인정하고 정체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다른 문화를 대등하게 보는 거야. 주류와 비주류를. 8번에 용광로 정책 밑에 거 봅시다. 다문화 정책에서 별 돼 있죠. 차별 배제랑 국수 대접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8번, 9번은 나옵니다. 이거는 빈출 주제로 나와요. 자, 용광로 정책은 소수 문화를 주류 문화로 적응 통합시키는 정책입니다. 나쁜 게 아니야. 그 오늘날에는 뭘 하겠냐? 오늘날에는 뭐가 더 좀 비중이 크게 있어. 샐러드볼이랑 그 용광로랑 중에서. 오늘날에 샐러드볼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거의 동화주의였지. 근데 이렇게 한다는 게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샐러드 용광로 정책 사례로 막 뭐가 나오냐면 외국인 결혼 이민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 지원 정책 이런 게 나와. 나쁜 거 아니죠? 한국에서 잘 살려고 한국어 가르쳐 준다는 거잖아. 근데 그 방식이 뭐냐? 이 너네 말 쓰지 말고 한국어를 써라는 방식으로 동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요것도 사회 안정을 위한 거야. 용광로 정책도. 근데 예전에는 그 외국인 비율이 그렇게 안 컸을 때 그냥 한국식으로 동화시키는 게 사회 안정을 통해 하는데 사회를 안정시키는 게 더 유리했다고. 별로 안 되니까. 그런 건 당인전에 맞춰 혼란스럽게 하고. 근데 오늘날에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5%면 10명 중에 100명 중에 5명인데. 그래서 얘네들 문화도 존중하는 형태로 다문화주의 정책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저기 샐러드볼 정책 갑니다. 저 다문화주의 9번 밑에 나오는 거. 소수 문화와 주류 문화를 대등하게 조화시키는 정책이고 주류와 비주류를 구분하는 건 어디야 여기서? 주류와 비주류, 주류 문화가 따로 있고 비주류 문화가 따로 있어라고 구분하는 건 어느 정책입니까? 용광로 정책이죠. 여기는 구분하지 않는다. 대등하게 바라본다. 그다음에 밑에 소수 문화 정체성을 인정하는 건 뭡니까? 소수 문화 정체성을 인정하는 거는 샐러드볼만 소수 문화 정체성을 인정해요. 용광로는 소수 문화 인정하지 않습니다. 흡수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개방성이 더 높고 배탈성은 더 낮을 겁니다. 넘어가서 선지를 한번 보자. 여기서 문제는 뭐만 거의 나오냐면 용광로 나온 샐러드볼 정책만 거의 문제가 나와. 여기는 생륜 강에서 선지를 나온 건데 내가 고2 생륜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것만 뽑아온 겁니다. 다른 건 좀 쉬운 거 제끼고. 자,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에서 기범아. 자, 1번 71번 문화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윤리의 상대성을 강조하는 태도는 관용의 역설이라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을까요? OX. 문화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윤리의 상대성을 강조하는 태도는 관용의 역설이라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OX. 맞니? 집중해. 민서야 뭐니? 1번 71번에 OX 옵니다. 오고 윤리의 상대성을 강조하는 태도가 뭐야? 윤리상대주의죠. 윤리상대주의가 관용의 역설을 초래할 수 있겠지. 극단적 사상까지 인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윤리상대주의를 하게 되면. 그래서 오고 72번에 윤서야 서윤이 미안하다. 윤서가 아니라 서윤이. 동아주의, 다문화주의 모두 정책을 통해 사회 통합과 안정을 실현하고자 합니까? 맞잖아. 둘 다. 맞아요. 맞지? 자, 다문화주의든 동아주의든 방법은 다른 거지. 방법은 다른데 둘 다 뭘 하고 싶은 거야? 사회 통합, 사회 안정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동아주의 같은 경우는 소수 문화 특색을 지우는 방향으로 샐러드볼 정책 같은 경우는 소수 문화까지 존중하는 방향으로 사회 안정 통합을 이루려고 하는 거지. 둘 다 다문화 정책이잖아. 정책 시행 목적은 사회 안정입니다. 정책 무슨 정책? 뭐? 무슨 정책? 다문화 정책, 용광로 정책이든 샐러드볼 정책이든 다문화 정책이잖아. 외국 문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정부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용광로 정책에서는, 용광로 모델에서는 외국 문화를 흡수시키는 방향으로 얘네 특색을 지우는 방향으로 다문화를 이제 정책을 이끌어가는 거고, 샐러드볼은 소수 문화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가는 거겠죠. 둘 다 사회 통합 안정이 목적이다. 괜찮니? 소훈아. 자, 73번에 다문화주의는 이민자가 주류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민자 문화 정책을 중시합니까? X다. X. 자, 주류 문화, 다문화주의에 주류 문화가 있어 없어? 없어요. 다문화주의에서는 주류 비주류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 대등한 문화야. 이해가니? 주류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민자 정책은 어떤 주의예요? 동아주의잖아. 동아주의. 주류 문화에 얘네들을 적응하려고 흡수시키는 거잖아요. 용광로 정책에 대한 설명이야. X. 다문화주의가 샐러드볼이 다문화주의다. 여기는 동아주의고, 다문화주의가 아니라 용광로 정책에서 동아주의에서 이민자가 주류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민자 문화 정책을 중시하겠죠. 박쥐가 어? 박쥐가 틀린 건가요? 73 그 동아주의 정책으로 밑에 적어놨다. 주류 문화에 적응시키는 동아주의 정책이라고. X입니다. 누가 만든 거야? 내가 만들었지. X. 그렇죠. 73번에 X로 바꾸세요. 73번에. 자, 다시 아래쪽. 서윤아 74번 보자. 샐러드 그릇 모델과 용광로 모델은 좀 어려운 선지네. 용광로 모델은 둘 다 주류 문화의 우위를 전제로 비주류 문화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부정한다. OX. O입니다. O. 아니 타일이 이렇게 하는 거. 샐러드 그릇 모델. 자, 봐봐.
주류 문화의 우위를 전제로 하는 거 샐러드 그런 모델 맞아 틀려? 샐러드 그런 모델이 주류 문화의 우위를 전제로 하는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지. 그래서 샐러드 볼 모델에서는 주류 문화 우위를 전제로 비주류 문화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괜찮니? 그다음에 용광로 모델이 주류 문화의 우위를 전제로 비주류 문화를 보호하는 거 맞아 틀려? 아니다. 주류 문화 아니 비주류 문화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용광로 모델도 흡수시킨 거지. 비주류 문화 이게 국수 대접 모델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국수 대접이라고 안 들어간다 그랬잖아. 둘 다 아닌 거다. 둘 다 아닌 거. 그래서 둘 다 샐러드 그런 모델이든 용광로 모델이든 주류 문화의 우위를 전제로 비주류 문화를 보호해야 되는 입장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입장을 부정해서 오해요. 괜찮니? 요런 게 아니지 아니다. 둘 다 부정한다기 때문에 오라고. 부정한다. 둘 다 부정하는 거죠. 아래쪽 차별 배제 모형 말고 76번 봅시다. 자, 문화 다원주의는 사회 조화를 위해 주류와 비주류 간 문화 위계를 인정합니까? 문화 다원주의는 문화 다원주의 안 나오는 국수 대접이고 넘어갑니다. 도시화로 갑니다. 도시화 파트 4단원 다 끝났고요. 5단원만 남았다. 5단원만 다음 주 시간이 다음 주 정도까지 하면 끝날 것 같아요. 대충 진도가. 그다음에 계속 문제만 풀 겁니다. 점수로 기출 문제. 한 달 동안요? 한 달 동안 풀었잖아. 저번에도. 아 진짜요? 보자. 5단원은 산업 파트예요. 산업 파트. 그래서 산업화, 도시화, 뭐 교통, 통신 발달, 정보, 산업 발달 뭐 이런 거 볼 건데 공간 정보 변화 이런 거. 자, 5회 1단원은 도시화 파트거든요. 도시화 산업화인데 도시라는 지역이 뭔지, 산업이라는 게 뭔지를 배우는 단어다. 5회 1단원. 그래서 산업화라는 단어랑 도시화라는 단어를 구분할 수 있어요. 네, 뭐 산업화부터 봅니다. 산업. 자, 산업이 어떤 게 산업입니까? 산업. 어떤 게 산업이야? 뭐 파는 거.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걸 산업이라 그래요. 파는 것도 상업이 부가가치를 창출하죠. 그것도 산업에 들어가죠. 상업도 물건 파는 것도. 근데 산업은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일인데 그 생산물이 뭐냐면 생산물. 이 생산물에는 뭐가 들어간다?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물이라고 봐요. 둘이는 무슨 차이니? 재화랑 서비스. 형태. 그치, 유형의 그 생산물, 무형의 생산물. 지금 나도 생산활동 중이거든요. 뭐 하고 있습니까? 가르치고 있죠.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야. 그래서 재화, 유형, 무형의 재화를 만들어내는 거를 산업이라 그러고 생산물을 생산하는 산업. 이 생산물의 종류에 따라 뭘 만드는가에 따라 1, 2, 3차 산업으로 나눕니다. 1차, 2차 산업은 둘 다 재화를 생산하는 거예요. 재화 생산, 재화 생산. 그리고 3차 산업이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을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그 아래로 갈수록 부가가치가 어떻겠어? 같은 시간 일하고 뭘 돈을 많이 벌겠어? 1, 2, 3차 산업 갈수록 아래쪽으로 갈수록 돈을 많이 버는 산업이야.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3차 산업 비중이 높습니다. 우리 이게 뭐 딴 얘기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은 좀 많이 줄어들어서 노동시간이. 근데 한때 우리나라가 그 OECD 주요 국가 노동시간 탑을 찍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중국이 노동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근데 왜 지금 중국은 노동시간이 많고 왜 그때는 우리나라가 노동시간이 많아야 됐을까? 기반이 제조업 기반 산업이라서 그래요. 우리나라 뭘 통해서 산업이 성장했습니까? 배? 수출 주도용 중화, 그지? 배 같은 거. 수출 주도용 중화 공업을 기반으로 우리 산업이 성장했단 말이야. 그럼 같은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시간을 때려 박아야 되는 산업이에요. 그죠? 그래서 노동 시간이 길어야 됐던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일을 많이 했었죠. 지금 많이 아직도 2차 산업 기반이긴 한데 2차 산업이 첨단 산업으로 많이 넘어가서 반도체, 부가가치 이런 걸로 많이 해요. 노동자들 여전히 노동 시간을 갈아넣고 있지만 더 많은 돈을 벌어요. 더 비싼 물건, 대체 불가능한 그 산업 같은 걸 하기 때문에 노동 시간이 좀 많이 줄어든 편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자, 1차, 2차, 3차로 가는데 1차 산업은 재화를 얻거든요. 재화를 어디서 얻냐면 from 자연에서 재화를 얻는 걸 말해요. 근데 자연인데 땅에서 자연도 재화를 얻잖아. 땅에서 재화를 얻다. 무슨 산업이라고 그러지? 땅에서 재화를 얻어? 농업이라고 그래요. 농업. 그다음에 산에서 얻는 거를 임업이라고 하거든요. 밭임광 기억나죠? 밭임광. 그래서 농업 임업이라고 합니다. 이 임업은 여기 임산물 주치 이런 거, 버섯 주치 이런 거 포함해서 목재 가공업 이런 거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임업. 산에서 얻는 거고 바다에서 얻는 거를
어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둠자 지켜가지고 농림어업을 1차 단원으로 가요. 근데 지금 목축도 포함된다 여기. 농림어업 플러스 목축으로 되겠죠. 1번에 농림어업. 2차 산업은 재화를 생산하는데 이거를 누가 가공한 거냐면 그럼 사람이 가공한 걸 뜻해요. 여기는 바이로 돼 있네. 그지? 뭐 그럼 사람이 바이 사람. 사람이 한자에다. 이게 시읒이랑 구분이 안 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이자 사람이자. 사람이 가공한 재화를 이걸로 보는데 일반적으로는 공업입니다. 공업인데 이것도 포함되어 있네. 광업이 그 기준 따라 다른데 1차 산업으로 넣기도 하거든. 자연으로 지칭하는 거지 광업을. 광업이 뭐가 광업이랬어요? 산지 지정할 때 광업. 그지? 마인크래프트죠. 광물 지칭하는 게 광업이잖아. 그래서 뭐 철광석 캐고 석탄 캐고 하는 건데 1차 산업으로 넣는 분류도 있는데 교과서상은 어떻게 보냐면 광업이 공업이랑 뗄래야 뗄 수 없는 산업으로 봐요. 그러니까 한데 묶어서 그냥 봅니다. 그러니까 그 철광석이 철이 산업의 쌀이라 그러거든. 공업의 쌀,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데 철광석 캐는 거는 거의 이제 철제 이런 거 물건 만드는 이런 거 다 철이잖아요. 이런 거 만들 때 쓰이고 공장도 철로 만들잖아. 석탄을 돌리는 건 뭘로 돌려요? 석탄은 공장을 돌리는 건 석탄으로 돌리잖아. 그래서 그거 캐는 게 전부 다 제조업 기반 산업으로 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2차 산업은 광업하고 공업을 합쳐가지고 광공업이라고 그래요. 요 공업의 종류 중에 가벼운 거 만드는 건 경공업, 무거운 거 만드는 건 중화공업. 옛날에는 손으로 만드니까 가내 수공업, 오늘날에는 공장에서 만드니까 공장제 기계공업 이런 식으로 다 공업에 들어간다. 플러스 건설업 같은 거, 이것도 사람이 만드는 거죠. 건설업 같은 것도 2차 산업으로 봅니다. 근데 보통은 1차 산업은 농림업, 2차 산업은 관공업이라는 단어로 나와요. 3차 산업은 서비스 산업인데 쭉 웬만한 건 다 서비스 산업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뭐 금융, 교통, 통신, 관광, 의료 등등등등인데 정보통신 산업도 원래는 3차 산업이거든요. 무형의 재화잖아. 정보통신이라는 거는 맞지? 무형의 재화인데 밑으로 갈수록 요거는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그 1차 무슨 산업론이라는 책에서 얘기한 거예요. 정식 명칭을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사람이 정한 거고 1차는 뭐다, 2차는 뭐다, 3차는 뭐다. 근데 요까지만 딱 얘기했는데 밑으로 갈수록 좀 더 좋아 보이잖아. 미래 산업인 것 같잖아요. 부가가치가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3차 산업 중에서 조금 부가가치가 높고 미래 산업으로 예상되어지는 애들만 추려가지고 다 지네들이 그냥 자기가 나는 4차 산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정확히 규정은 안 되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애들을 4차 산업이라고 보냐면 지식정보 기반 산업이고요. 지식정보 산업이고 그지 그런 거. AI랑 로봇이랑 생명공학 이거 세 개를 생명공학 요 세 개를 미래산업으로 봐요. 생명공학 정도를 4차 산업으로 봅니다. 정리 그렇게 돼 있죠. 로봇, AI, 생명공학들. 그래서 4차 산업 물음표 돼 있죠. 4번에는 지식정보산업이라고 적습니다. 지식정보. 4차 산업부터는 좀 명확하게 규정된 개념은 아닙니다. 그냥 서로 자기네들이 미래산업처럼 얘기하고 있는 중인 거고. 아래쪽. 자 도시화의 결과가 돼 있는데 5번에는 1차 산업의 비중이 줄고 2차 산업의 비중이 늘어나는 현상. 도시화가 5번에 선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도시화란 5번 도시화란 1차 산업 비중이 줄고 2차, 3차 산업 비중이 늘어나는 현상을 도시화라 한다. OX. 아닙니다. 뭐냐면 산업화라고 해요. 산업화. 학교에서 구분하라 그러죠. 자주 오답 선지로 나오는 표현이다. 왜냐면 단원명이 산업화 도시화이기 때문에. 자, 도시는 2차, 3차 산업이 발달한 지역을 도시라고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도시화는 뭐냐면 도시화는 도시 인구가 늘어나는 현상이에요. 전체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덩어리에서 도시 인구가 늘어나는 현상을 도시화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1차 산업 구조가 2차, 3차 산업으로 바뀌는 거는 산업화. 산업화가 이루어진 지역이 도시입니다. 그래서 구분해야 돼요. 이게 일로 바뀌는 거는 산업화라고 한다고. 5번에는 산업화라고 썼습니다. 산업화. 그리고 6번에 도시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적 생활 양식인데 도시적 생활 양식을 도시성이란 단어로 언급해요. 자, 도시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성이 확대되는 과정을 6번 도시화라고 합니다. 도시화. 6번에 도시화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선지가 이렇게 나온다. 예비나
자, 1970년에 우리나라 도시화율이 51%예요. 51%. 51%라면 우리나라의 도시 인구가 농촌 인구보다 많습니까? 맞아요. 오른 선지나 오라고 적고 왜 오냐면 왜 옵니까 근데? 왜 오지? 뭐라고? 도시에 호주학원이 많이. 그렇지. 도시화율이라는 건 뭐기 때문에? 도시 인구를 나타내는 비율이기 때문이에요. 뭔 얘기냐면 자, 우리나라 도시화율이 지금 90%가 넘었거든. 도시화율이. 자, 그럼 한반도가 이렇게 있는데 2차, 3차 산업이 주로 발달한 지역. 그러면 이제 그 주요 도는 아니죠. 도. 우리나라 몇 도입니까? 조선 8도고 대한민국은 6도야. 위에 여기가 함경도, 여기가 평안도, 여기가 함경도잖아. 두 개 날라갔잖아요. 그래서 함경도, 평안도랑 강원도 일부 북부 지역을 합쳐가지고 여기 북한이고 나머지가 남한 지역이라 가지고 여기 경기도, 우리 주변이잖아. 서울 인근 지역을 경기라고 해요. 울타리 빗자를 써서. 여기가 무슨 도? 강원도. 여기가 무슨 도? 전라도, 경상도. 사이에 무슨 도? 충청도. 이 정도는 알지 않나? 여기 농사 잘 지르는 지역이라서 삼남지방이라고 하는 거. 여기 무슨 도? 제주도까지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쉽지 않니? 쉽지 않니? 드디어 지리를 깨달아. 아, 쉽지 않네. 쉽지 않네. 쉽지 않니? 하기 쉽지 않네요. 아니 그러면 남한으로만 따지면 6도지 6도. 네, 제가 해볼게요. 여기 무슨 도? 경기, 경기, 강원, 강원,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제주 이건 알지 않니? 이 정도. 네, 아래가 전라.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라고. 강원도가 맞잖아요. 왜 강원도가 이걸 충청도 이걸 모르니? 기범아 무슨 도라고? 강원도? 네, 그럼 무슨 도? 부산은 여기 있잖아. 아니 경상도에 있는 광역시라 가지고 경상도는 안 치는데 경상도권으로 봐요. 경상도권. 아니 선생님, 어. 너무 그림이 저기가 부산이고. 여기가 부산이 여기 부산이죠. 아니 여기. 여기가 어디서 부산? 여기 경상도지요. 경상도권에. 강릉이에요. 강릉 여기 있어. 강릉 여기. 그림이 너무 강릉도가 이렇게 있잖아. 여기가 경상도라고. 괜찮니? 위에가 여기가 함경도 여기가 평안도라고. 그러면 부산 사람들 쓰는 아니, 아니, 경상도 사투리라고 해요. 그냥 부산 사투리랑 하는데 비슷해요. 부산 사투리랑 경상도 사투리랑. 억양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대구는요? 대구는 경북 지역, 그러니까 그러게요. 경남 지역의 중심지가 둘 다 광역시긴 한데 경남 지역의 중심지가 부산이거든. 그래서 PK 지역이라고 해요. 부산 경남이라서. 그리고 TK 지역으로 들어봤니? 대구 경북이라 가지고 TK라고 부른다. 부산. 그래서 경상도를 둘러 여기가 인구가 좀 많거든요. 경상도가. 참고로 우리나라 인구가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인구 파트에서 배울 거지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인구죠. 그 중에 5천이죠. 6천만까지 안 됩니다. 5천만 인구인데 그 중에 그 서울에 얼마가 살아? 서울에 몇 명이 삽니까? 2천. 1,000만이 살아요. 서울 사람들이 한 마디 같이 하면 뭐예요? 1,000만의 말씀이죠. 1,000만이 한 번에 얘기하는 거예요. 1,000만의 말씀. 근데 1,000만의 말씀. 근데 이 서울 주변이 경기권이잖아. 왜 이렇게 반응 속도가 한 5천 정도 느리지? 서울 주변이 경기 지역인데 경기권에 그러니까 수도권에 얼마 전체 인구요? 500만. 전체 인구가 얼마나? 2천만. 여기 1,000만이 살고요. 여기 1,500만이 산다. 합치면 얼마야? 2,500만이 살아요. 그러면 전체 우리나라 인구의 얼마가? 반. 2분의 1이 수도권에 살아요. 아 경기도는 수도권이에요. 경기도 수도권이죠. 서울 경기 지역을 수도권이라고 하잖아. 서울만 수도가 아니에요. 아니죠. 서울은 그냥 수도고. 수도. 서울은 수도고 경기 지역까지 수도권이 그지? 그 지하철이 경기 지역까지 다 뻗어 있잖아요. 예비 나랑 약간 지시수랑 비슷한데? 아니 들어. 더 미친 것 원래 같아. 지리나 그런 거 그리고 이해할 때 한국 지리 배우면 자세하게 볼 겁니다. 아 절대 안 들어요. 아니 제 지리 지시 다 아래쪽에 여기 그러면 나머지 2,500만이 어디 있냐면 2,500만. 2,500만의 부산, 절반이 부산. 2,500만의 절반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지. 경상도. 4분의 1이 경상도에 있어요. 뭐 나이스. 4분의 1이 경상도에 있고 나머지 제주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가 합쳐가지고 나머지 4분의 1이에요. 대구가 어디 있는 거예요? 대구는 경북에 있죠. 경북 지역이 대구. 아 그림이 몰랐어요. 왜곡된. 뭘 왜곡돼서 이 정도면 초정밀한 한국 지도잖아. 아니 나 초정밀. 이렇게 약간 그려야 돼요. 서울 주변이랑 서울 주변이 경기고. 부산, 포항 거기 맞아요. 이렇게 지도 문제가 나오지 딱 않을 텐데 끝마을 있지 않아요? 여기 위에서부터 포경 울부거든요. 포경 수술하면 울부 짓는다고 외웁니다.
선생님, 아니 포항이 땅끝마을이라니. 그죠? 포항 여기 포항 여기잖아. 해남인가? 해남 땅끝마을 해남 여기. 근데 쌤 근데 그럼 포항이 지진대요. 그죠? 포항 지금 여기 있죠. 경주 포항 여기 지진대잖아. 여기 일본이 있고 여기 일본이랑 좀 비슷한 게 가까이 있는 지역이야. 포항이 거기 아니에요? 그 아직 몰라. 여기서부터 위에서부터 부산 위에 부산부터 포항, 경주, 울산, 부산인데 포경, 울프로 외웁니다. 포경하면 울부 짓는다고. 아니 포스텍이 포항이. 그렇지 맞아 거기. 괜찮니? 근데 뭐 이거 왜 얘기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수도는 그러면 교에 안 속해져 있는 거예요? 그냥 서울은 그냥 서울이죠. 서울특별시. 부산도 광역시. 광역시들은 도에 포함되어 있진 않아. 그냥 제주도는 그냥 제주도고.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도 광역시라 가지고 경기권에는 포함 안 돼요. 그냥 경기권인 거지. 경기도는 아니고. 광역시 몇 개예요? 광역시 몇 개가 됐다. 뭐 광주광역시라든지 몇 개인지 까먹었는데. 대구는 부산, 대구도 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없어요? 특별시는 서울밖에 없어. 왜요? 세종은 수도잖아. 세종은 행정자치. 자치. 여기 거기 이제 세종 특별 자치. 특별자치 뭐였는데 세종은 이렇게 행정수도 행정수도죠. 행정수. 그냥 서울시죠. 북한은 이게 북한은 헌법상으로 우리 영토인데 아직 한반도와 그 부속 영토가 헌법상으로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수도가 없어요. 북한은 평양이죠. 평양 특별. 평양 뭐 특별시겠죠. 진짜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하는 데까지 하냐면 웃겨가지고. 뭔 얘기를 하는 데까지 하냐면 우리나라 도시화율이 90% 이상이잖아. 우리나라 도시에 사는 인구가 얼마라는 거야? 90%라는 얘기야. 근데 만약에 면적으로 하면은 여기 전라도 지역, 뭐 제주도 지역, 뭐 강원도 지역 이런 거는 아직 1차 산업 위주거든요. 그지? 여기 대규모로 농사 짓고 관광 산업하고 여기 뭐 산에서 감자 캐고 있잖아. 진짜요? 뭐 그러지 사과 않는데 요즘엔 사과 농장. 사과 농장만 하고 그러는데 1차 산업 위주인데 요런 지역 면적으로 따지면 10%는 훨씬 넘는단 말이야. 근데 90%는 뭐란 얘기야? 요런 데 사람이 별로 안 산다는 얘기예요. 이해합니까? 강원도, 뭐 충청도, 전라도에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뭐 경상도, 뭐 여기 서울, 뭐 경기권 이런 데 인구가 90% 몰려 있다는 얘기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도시 인구가 늘어나는 현상이다. 밑에 보면 1970년에 도시화율이 51%면 도시 인구가 51%라는 얘기예요. 2차, 3차 산업이 발달한 지역에 사는 사람 인구가 51%라는 얘기지. 이해갑니까? 여기까지? 네. 구분해야 돼. 네? 자, 그건 시험에 이번 시험에 이게 그렇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근데 쌤이 그거 알려주셨어요. 뭐? 누구 쌤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충청도 불려가지고 호남, 한국산 호남 호남 지역, 네 그런 거 알려주셨어요. 호서 지역, 그다음에 영남 지역, 평안도는 위에. 그쵸. 그런 거 그거를 왜? 알려주셨어요. 아니 이거 이거 외웠어? 야, 다 외웠어 대박. 제주도. 이게 뭐 시험에 나오진 않겠지만 그때 강원도는 좀 크지 않아. 강원도 좀 크죠. 알파노. 알파노. 밑에 보자. 오케이. 자, 도시화 결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부 지역 분화라는 게 일어난다고 해요. 자, 초기 발달. 자, 도시라는 거는 보통 교통 중심지에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이 잘 발달한 지역에. 왜냐면 이제 공업 막 이런 거 하고 3차 산업 이런 거 하면은 교통이 잘 편리한 지역이 돈을 벌기 좋거든. 자, 그래서 처음에 딱 도시가 발달할 때 공장이 처음 들어서는 것도 일반적으로 시작해요. 많이 집중. 왜? 뭐가 문제인데? 저희나라 지도를. 일단은 봅시다. 일단은. 그래서 처음에는 요 그냥 평야 지역이 있다가 평야 지역이 있다가 평야 농촌 지금 농사 짓고 있다가 여기다 공장이 들어서는 거죠. 공장이 들어서면 이 공장 주변을 중심으로 도시 인구가 늘어나고 막 인구가 커지고 규모가 확대되고 그러거든요. 도시 규모가.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집값이 비싸질 거예요. 지대가 상승한다 그래.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초기에는 요 공장 옆에 뭐 학교도 있고 뭐 주거 기능도 있고 뭐 백화점도 있고 상업 기능도 있고 뭐 중심 업무 기능도 있고 다 혼재하거든요. 초기 도시는 그래서 기능 혼재입니다. 기능 혼재. 기능이 혼재되다가 그러면 이제 교통 중심지역 집값이 비싸지는 거예요. 이 집값이 비싸지는 지역을 도심이라고 합니다. 도심. 뒤에 본다. 뒤에 그 104페이지 보면 104페이지. 여기다 105페이지. 105페이지를 보면은 가운데 그림이 그려져 있고 동심원 모양으로. 요거를 이해를 좀 해야 되죠. 이해를. 지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지대랑 지가라는 단어를 가끔씩 좀 찌질한 학교들이 바꿔서 내고 그래요. 지가는
토지 가격이다. 토지 가격. 그래서 여기 뭐 건물 10억 뭐 이런 거야. 그러면 지대는 토지를 빌리는 대가입니다. 그래서 월세 200만 원 뭐 이런 거예요. 이해가? 이거는 땅 가격, 이거는 땅 빌리는 대가라고. 일반적으로 지대는 뭐에 비례하냐면 그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하고 비례한다. 이 밑에는 한 거예요? 아니 일단 뒤에 그림 좀 보자고. 그림 좀. 그리고 105페이지부터 105페이지부터. 105페이지에 이렇게 중심지가 있고 중심지가 있고 내가 중심지에서 건물을 가지고서 건물주다. 그러면 월세를 누가 줄 거 아니야? 이제 월세를 줄 때 제일 돈 많이 내는 사람한테 월세를 주고 싶겠죠. 당연히. 그러면 여러 기능들이 초기 도시에서는 여러 기능들이 혼재해 있는데 다 같이 뭐 공장 옆에 뭐 백화점 옆에 뭐 회사 옆에 막 이렇게 또 있는데 얘네들 다 물어봐요. 야, 너 내가 지금 월세 주려고 하는데 너 돈 얼마만큼 낼 수가 있어?라고 대답할 때, 자 주거 기능 그 상업 업무 기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업 업무 기능이 나는 여기서 돈 좀 많이 벌고 있으니까 한 600만 원 정도 돈 낼 수 있어. 여기가 지대고 여기가 중심지에서 이 거리입니다. 거리 600만 원 정도 낸다 그래. 600만 원. 근데 다른 기능한테 그럼 넌 얼마 정도 낼 수 있어라고 하니까 공업 기능 뭐라고 하냐면 야 나는 그 정도 수익은 안 나. 나는 400만 원 이상 넘어가면 적자야. 그래서 600만 원까지는 못 낼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400만 원. 월세가요? 월세가 건물 하나 통째로인데. 근데 신세계 백화점이 600만 원 600만 원. 내고 아, 그렇지, 나 그렇지. 원룸 그렇지. 같은 그렇지. 거. 아, 원룸이란 거 아니고. 그리고 회사에서도 뭐 침 한 칸 뭐 이런 거야. 한 달에. 근데 이제 왜 상업 업무 기능은 왜 여기 600만 원을 불리냐면 얘는 중심 출퇴근 회사가 있는 지역이 회사 백화점 이런 거거든.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 아니면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져요. 기울기가 되게 급격하게 하락한다. 이해가니? 여기 뭐 백화점을 냈는데 저 산골짜기에 백화점 내면 아무도 안 사간단 말이야. 비싸게 아무리 팔더라도. 이해가니? 그래서 중심지에만 있어야 돼 얘는. 근데 공장은 굳이 중심지에 있으면 좋지. 중심지에 있으면은 물건도 잘 팔리고 구매력 있는 사람들이 와서 많이 사갈 텐데. 근데 그 비싼 그 월세를 내면서까지 중심지에 있을 필요는 없다고. 공장은 물건만 만들면 되잖아. 물건을 많이 만든 다음에 중심지로 가져와서 팔면 되지. 하는 비용이 유통 비용이 좀 들어가겠지. 근데 그 유통 비용이 월세보다는 싸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중심지에서는 그렇게 큰 이득을 못 내고 대신에 완만하게 바깥에 공장 낸 다음에 유통비 조금 지불하면 되잖아. 완만하게 지대를 지불하는 사람이 그렇게 완만하게 떨어져요. 바깥에 좀 있어도 된다는 얘기야. 괜찮니? 근데 그럼 이제 주거 기능한테 물어본다. 주거 기능. 도시 중심지에서 월세 사는 사람들이나 자취방에 물어보니까 야 나는 월급이 한 300밖에 안 되는데 200 이상은 못 내. 더 이상 되면 나 먹고 살 수가 없어. 적자야. 라고 하는 거지. 근데 주거 기능은 그냥 1시간 더 출퇴근하면 되죠. 그래서 가장 완만하게 떨어져요. 중심지에 있으면 좋지. 출퇴근 시간 되게 짧게 하면은 5분 만에 출근하면 좋잖아. 나 지금 알아봤거든요. 작년 여름방학, 올해 여름방학, 작년 여름방학이면 작년 여름방학 때 이사하려고 주변에 알아봤는데 여기 주식값이 좀 비싸가지고 이사를 못하고 2년 연장에 계약했던 거야. 신림동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한 200만 원 정도밖에 못 부르는데 얘는 그냥 출퇴근하면 돼요. 자기 항목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가장 완만하게 떨어져요. 일반적으로 기능이 어떻게